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시사 공방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는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학령 인구의 감소로 지방대의 위기를 빗대어 하는 말인데요. 안타깝게도 이 말이 이제는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1학년도 대입 추가 모집 인원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면서 각 대학마다 신입생 유치에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이런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그 해법은 무엇이 있을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훈관 충북지역 총장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박고용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음은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지방대학의 사정이 조금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로 올해는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로 개강을 한 그런 대학교가 많은 상황인데요. 먼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또 위기라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이렇게 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전체 상황이 좀 어떤지 그리고 지금 소속돼 있는 그 대학교의 상황 또한 좀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먼저 그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그 어떤 상황인가요, 소장님?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그 한 2만 8천여 명이 네. 대학교에서 못 뽑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뭐를 우리가 잘 봐야 되냐면 서울, 경기 지방보다 그 이외 지방의 추가 모집 인원이 12배나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서울, 경기 지역은 추가 모집을 하는 학교가 거의 없다. 있어도 뭐 10명, 20명 이런 수준으로 되지만 지방으로 가면은 지역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네. 몇백 명을 못 뽑는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도 그런 데가 이제 좀 심한 데가 전라남북도, 그 다음에 강원도, 그런 순으로 좀 안 좋고요. 네.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은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제주도, 충청도. 충청도가 그나마도 괜찮은 편인데도 여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벚꽃 피는 순서대로라는 게 이제 수도권보다 조금 먼 그 남쪽부터 조금 이렇게 어려워진다 뭐 그런 뜻이죠. 그게. 예, 예. 네. 네. 제가 추가적으로 그 소장님 지금 잘 설명을 해주셨고요. 제가 조금 더 숫자를 중심으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2021학년도 162개 교를 대상으로 한 대입 정원에서 수시와 정시에서 채우지 못한 정원 인원이 약 2만 6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2만 6천 명 정도에서 2만 3천 명이 수도권 대학이 아니라 지방 대학에서 채우지 못한 정원입니다. 퍼센테이지로 하면 약 91% 정도는 지방 대학들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들이 문을 닫을 상황이 초래했다. 이 상황이 되었다라는 현실이 실질적으로 숫자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한 그런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대학 입학 정원이 약 2만 4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현실적으로 충청북도에서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재수생까지 합쳐봐야 약 한 14,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대학들이 안고 있는 정원의 약 40% 정도는 채우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40%에 해당하는 학생들을 우리가 어디서 그러면 학생들을 유인할 것인가, 학생들을 저희가 신입생으로 선발할 것인가, 이 문제가 지금 지역 대학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 또 충청북도도 그런 관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교수님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부원 설명을 말씀드리면 4년제 대학이 정확히 2만 6천 명이고요. 전문대학이 1만 7천 명. 그래서 정시 모집에 부족했던 추가 모집에 들어갔던 인원들이 한 4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만 부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지난해도 그런 건가요? 지난해는 안 그랬는데 올해 처음 이렇게 좀 미달이 많아진 건가요? 어떤 상황인가요? 예, 제가 그 네. 숫자에 대해서 좀 네. 말씀을 드리면 2020년도 입시할 때는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약 9,800명 정도를 수시와 정시를 통해서 모집하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이 차지했던 비율이 8,900명입니다. 거의 지방 소재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던 그런 현상은 작년에도 똑같았고요. 다만 그 인원이 지금 26,000명 수준으로 늘어났으니까 거의 3배에 가까운 정도로 미충원 인원이 늘어났다라는 점에서 이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심각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 덧붙여야 될 것은 이러한 올해에 그렇게 감소될 거라는 것이 이미 예측되었던 바예요. 네. 그래서 준비를 정부 차원에서건 교육부 차원에서건 개별 대학 차원에서건 같이 힘을 합쳐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뭐 일어난 일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부원 설명드리면요, 이 원인이 국가 그 IMF 금융 위기 때로 돌아갑니다. 시간이 그 당시에 학생 그 신생아를 많이 낳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합계 출산율이 정확히 1.18%대입니다. 그때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많이 낳지 않아서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한 49만 명,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요번에 이제 2022학년도에 신입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정확히 45만 명입니다. 그래서 대학 정원은 55만 명입니다. 여기서 10만 명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 위기가 발생된 거는 정말로 옛날 과거로 돌아가서 그 원인이 네.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2021년도 출생률이 27만 한 2천 명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나중에 이 신생아들이 대학을 들어갈 때면 정말 대학들이 더 큰 위기를 맞이한다는 그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당연히 된 거고요. 그리고 100% 부족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견을 해왔는데 네. 머리로만 아는 것과 또 실제로 이 경험하는 것도 다르잖아요. 정말 우려를 하는 게 현실이 되니까 실제로 이제 교육 현장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사실 이 대학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측하지 못했던 바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이 위기가 바로 우리 앞에 와 있다라는 지점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대학들이 여전히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희 대학 포함해서 그래도 우리 대학까지 이 영향이 올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서 약간 좀 아니란 생각을 대학들이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문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위기가 훨씬 더 크게 파고가 다가왔다라는 점에서 대학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건 아닌데 실질적으로 이제 작년부터 경험하기 시작하고 있는 이런 지점에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대학 현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파급력은 엄청나게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입학 정원을 약 3,000명 정도 수준에서 2,767명으로 대폭 감축했습니다. 물론 정부의 재정 지원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대학 평가 정책 때문에 저희 대학이 선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했던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생을 감축한다는 게 대학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의 감축을 의미하기 때문에 쉽게 나서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정말 쓰나미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견을 했죠. 세계 최저 출산율도 예견했고 거기에 따른
그 자연의 생태계의 원리가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도태된다는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큰 규모로 대학의 위기가 닥친 상황입니다. 자관 어쨌든 대학도 변화에 진화에 성공하지 않으면 그 생존이 위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회장님께서는 지금 충북지역총장협의회장이기도 하시지만 네. 현재 유원대 네. 예전에 영동대였습니다. 네. 유원대 총장님이시기도 네. 하시잖아요. 네. 유원대 상황은 어떻습니까? 유원대 상황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보다도 한 19% 신입생이 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경영적인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고요. 네. 특히 이런 위기를 저희 대학에서는 기회로 또 삼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신입생이 많이 오지 않았지만 슬기롭게 구성원들과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저는 혁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이 힘을 합쳐서 똘똘 뭉쳐서 교육과정 혁신 또 장학금의 혜택 증대라든지 또는 시설 확충이라든지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소장님, 예. 충북 소재 이제 대학들, 이제 뭐 지방 지금 대학 위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이제 대학들 중에서도 뭐 경쟁력이 약한 대학들부터 조금 관심이 덜한 대학들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뭐 그거는 뭐 이 대학교를 분류할 때 여러 가지 틀이 있겠지만 네네. 우선 사립학교를 본다면 국립도 마찬가지지만 부정 비리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 환경이 부실하냐 이런 거로다가 논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부정 비리가 된 학교야 뭐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부실한 대학, 교육 환경이 좋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를 보면 올해 전국 대학교 입학 정원이 55만 명이라고 치면 갈 수 있는 학생은 48명이다. 48만이다. 그래서 네. 7만 명이 모자란다. 7만 명이 정원을 못 채우는 게 되는데 네. 이거를 한 학교에서 입학 정원이 2천 명이라고 친다면 7만 명이 되려면 몇 개가 돼야 됩니까? 35개예요. 그러니까 네. 정원이 2천 명이면 그래도 중간 이상은 되는 학교인데 그런 학교가 35개 이상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 하나도 못 뽑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되게 심각하네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엄청나게 지금 심각한 얘기인데 우리 언론에서건 국민들 관심이 여기에 없어요. 지금 괜히 무슨 뭐 검찰 개혁이니 주택 뭐 네. 문제니 이런 쪽으로 주로 쏠려 있지. 이게 더 중요한 이유는요. 네. 지방 대학이 지구면 우리나라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충청 지역에서 대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이 지역 경제가 망가지고 그러면 이 지역에서 인재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건 우리나라 전체적인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지혜를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마치 남의 얘기처럼 저 못하는 학교, 부실한 학교, 공부 못하는 애들은 저런 데 가지도 않아 뭐 이런 정도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 자연스럽게 지금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면 이제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는 사태 예견은 되었지만 실제로 이제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이제 대책을 세우고 무엇이 문제인지 진단을 해보고 검토한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텐데요. 일단은 대학이 정원을 못 채우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방금 이제 좀 크게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좀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는지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오늘 논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네네. 이 지금 언론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인식이 약간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또 오늘 우리의 논의를 조금 더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제가 팩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보통 4년제 대학 전문대 포함해서 입학 정원이 한 55만 명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55만 명 정도가 대학 입학 정원인데요. 현재의 그 대학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수가 2030년에 약 26만 7천 명까지 줄어듭니다. 추계에 의하면. 그냥 30만 명이라고 치고 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 입학 진학률이 약 70%입니다. 그러면 30만 명의 70% 정도 되면 약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들이 21만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10년 내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21만 명의 학생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164개의 대학들이 신입생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요. 수도권에 있는 입학 정원만 약 21만 명입니다. 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수도권에만 가겠네요. 만약에 네. 대책을 안 하면. 우리가 지방대학이 어떤 지금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10년 안에 대학 입학 정원의 거의 전수를 수도권에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방대학에 있어서는 지금 앵커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액션들을 취해야 할 것이냐. 물론 굉장히 다양한 어떤 접근법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해왔던 소위 말해서 땜질식 처방 가지고는 네. 해결할 수 없는 지점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장학금이나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은 대학에 대한 지방대학에 대한 기능, 역할, 그다음에 어떻게 재구조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지역 대학의 위기는 저는 국가적인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국토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특히 수도권의 모든 경제, 금융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대학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지금 아파트 값을 잡는다고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특히 대학의 일주기 평가에서 수도권의 정원을 다소 줄였습니다. 그런데 수도권 대학들의 반발로 인해서 2주기 평가서부터는 거의 지역 대학의 정원만이 줄었습니다. 결국 수도권에 집중화되는 이런 현상을 정책의 실수로 인해서 야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현상을 계속 수도권의 인구 집중 현상을 정책적으로 바라볼 거냐? 저는 좀 꿈 같은 얘기지만 획기적인 정책이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집값도 잡고 또 지역 대학도 살릴 수 있는 정책, 수도권의 명문 대학 몇 개를 정말 원한다면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그 명문 대학의 터에다가 아파트든 서민들을 위한 주택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획기적인 정책이 나오지 않는 한 사실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 기반에 따라서 지역 대학이 소멸하느냐 아니냐는 사실 정부 차원에서 심도 깊은 이런 계획 단계에서부터 심도 깊게 고민하고 네. 정책 기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예, 앞서서 이제 뭐 지방대학의 지금, 위기는 예. 지역의 위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좀 덧붙이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속에서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김영삼 정권 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995년에 5.3.1 교육개혁안 이런 걸 만들었는데 문제가 사실은 거기서 발단이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때부터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는 걸 도입했어요. 대학 설립 준칙주의라는 것은 어떤 규칙만 어기지 않으면 보고만 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전에는 검사를 받고, 예? 그런 다음에 허가를 받아야만 되는데 준칙주의로 갔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또 거기다 불을 더 지르는 것은 뭐냐면 대학 정원 자율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대학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사정 앞으로 10년, 20년도 못 내다보면서 막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서울 경기 지역 대학만 학생 뽑는데 어렵지 않고 네.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좀 심한 말로 하면 우리나라 지역 균형 발전하고 얘기해서 말하려면 이런 거예요. 서울 공화국과 지방 식민지가 돼버렸어요, 지금. 예? 서울 지역은 완전한 제국과 같은 공화국이 됐고, 나머지 지방은 전부 다 이 공화국의 식민지가 된 셈이에요. 그래서 모든 좋은 인재들도 다 서울로 빨리 올라가고, 네. 좋은 일자리도 다 서울로 빨리 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제일 중점을 두고 얘기해야 될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말만 했지, 네. 그것의 근간이 되는 고등교육 문제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적이 없다. 역대 정권은 어떤 정권이라도.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와서 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문재인 정권에 와가지고는 어떠냐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1995년에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가 막 늘어나고 정원이 막 늘어나고 뭐 20만이 늘어나고 제일 많이 올라가서 대학 정원이 65만까지 갔습니다. 65만이 가니까 그거 지나면서 점점 이게 많다고 생각하니까 줄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7만 명을 줄였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권 때 7만 명 줄였는데 국립대를 우선으로 줄였어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정권에서는 3만 명 줄이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6만 명 줄였어요. 그런데 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주로 지방에 있는 사립대학, 지방에 있는 전문대학 중심으로 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는 지금까지 1만 명뿐이 못 줄였어요. 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답이 안 나오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제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 안 해. 니네들 정원 자유로 해.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손났다는 얘기예요. 무한 정원 경쟁 체제로 가는 정책을 거네요. 정원 정책에 손 놓다. 이거는 뭐냐면 시장에다 맡긴다. 망한 학교들은 망하는 거지. 정부에서 줄여라 마라 뭐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식으로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개혁하고 혁신하는 방법들을 네. 우리가 논의해야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넘어가다 보면 또 네. 하는 사이에 다 망한 학교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일단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 좀 이제 여쭤볼 텐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에서 좀 나서서 좀 대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지원책을 마련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알아서 살아남을 학교는 살아남고 도태되는 학교 도태됐고 뭐 이렇게 되니까 조금 살아남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우려가 있을까요? 지역 대학은 생존이 일단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대학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이 공공성이거든요. 지역 경제에 또 기여를 하고 또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런 공공성이 있는데 시장의 무한 경쟁 논리에 맡기다 보면은 수도권에 모든 학생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도 그렇듯이 학생들도 수도권에 집중하고 그러면 결국 지역의 공공성을 포기한다는 얘기거든요. 정책 네. 자체가. 그래서 이런 정책, 국가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 소장님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린다면 수도권 대학은 정원의 입학을 13%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 정원의 입학 13%라는 숫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을 아직도 수도권에서는 양보하지 않고 정원의 입학까지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원의 입학 정도만이라도
수도권 대학에서 받지 않도록 정책을 핀다면 지방 대학의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원 외 입학도 있군요. 네, 13%. 다른 데는 정원도 못 채워서 힘든데 네, 정원 맞습니다. 외 입학까지 좀 조정이 있을 네. 것 같고요. 무한 경쟁이 어떻게 보면 학교의 그런 시스템 안으로 들어왔을 때 사실 상당히 많은 부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과거의 정권에서 무한 경쟁이 지고의 가치로 여겨졌던 게 사실입니다. 지금 들어서 아마 국민들도 대부분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 올해로 약 13년 동안의 대학의 등록금이 동결된 상황으로 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대학의 돈이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우리가 고려한다고 하면 대학의 등록금은 이제 계속적으로 낮춰져 왔던 거죠. 이런 상황이 13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네. 대학들의 입장에서는 외부로부터 재정 지원 사업에 지원해서 외부로부터 펀딩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고 그때 소위 말해서 재정 지원 사업의 선정에 그 기제로 삼았던 것이 평가의 기제로 삼았던 것이 소위 말해서 자율과 경쟁을 통한 대학의 재정 지원 사업을 받아갈 수 있는 대학들을 선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됐냐면요. 쉽게 움직일 수 있는 대학,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주로 사립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경쟁에서 앞서 나가기가 더 수월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립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법으로 움직이는 대학들입니다. 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교수 한 명을 더 뽑는다고 해서 국립대가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마치 국립대들의 손과 발을 묶어놓고 사립대들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서 경쟁 한번 해봐라. 이런 방식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작용을 낳았느냐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라든지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사립 명문이라고 우리가 인지하는 대학들이 많은 재정 지원 사업의 포션을 받아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초래한 것이 지역과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의 비대칭적인 이 성장이었던 거죠. 물론 경쟁과 그 다음에 수월성의 가치를 중시하는 것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앞전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무한 경쟁을 통해서 국가의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한계점을 넘어선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서 우리 소장님과 총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리 국가의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럼 그 특단의 조치라는 게 과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왔던 경쟁에 의한 무한 경쟁에 의한 그 메커니즘으로 우리가 가져갔을 때 과연 국가의 형태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 질문을 저희는 제기해야 되는 상황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대학의 위기, 그러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 경쟁을 했는데 살아남지 못해서 폐교를 하게 된다면 그 학교의 문제로만 그치지 않고 그 지역 대학은 그 지역 전체에 걸쳐서 어떤 문제가 나타날 텐데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그 이제 크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지방은 소멸과도 연결되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해주신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방 대학이 무너진다는 건 어느 정도의 영향인가요? 지역에서는? 이제 지방대학 얘기를 말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 4차 산업혁명이고, 뭐, 미래 세계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더 좋아진다고 하지만 그러면서 심해지는 현상이 뭐냐면 양극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1대 99라는 말을 쓸 정도로 네. 아주 잘 사는 1%와 못 사는 99% 이런 정도까지가 가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국내로 이제 그 시각을 갖고 왔을 때 서울과 지방이 양극화로 인해서 어느 정도까지 격차가 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가는 거는
정부 차원에서라도 막아가지고 균형을 이루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한 거에 대한 노력. 예를 들면 뭐 남원에 있는 조그만 대학 하나가 문을 닫음으로 해서 그 지역 경제가 200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학교 하나가 있으면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든가 일자리라든가 모든 것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는데 학교가 문을 닫아봐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 제일 지금 시급하게 저는 생각하는 거는 이 서울 집중 현상을 막지 않으면은 다른 무슨 정책이 나와도 안 된다. 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금도 뭐 행정부서를 옮긴다, 뭐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도 안 돼요. 예를 들면 대학으로 얘기하면 충북, 전남, 예를 들면 강원도 뭐 이런 데에 있는 대학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이 없으면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공연불입니다. 네. 제가 말씀하신 것들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지방대학의 위기 이제 해결을 하고 극복을 해야 될 텐데 물론 불가항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지 못하는 한 사실 이런 것들이 대책을 세워도 이게 통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긴 한데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방금 이제 좀 큼직큼직한 것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얘기해 주셨어요. 좀 해주실 말씀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먼저 지방 대학으로 그 학생들이 입학할 수 있는 유인책을 많이 제공을 해줘야 되겠죠. 네. 저는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은 이 입학 경쟁률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원자 수가 부족하고 이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어떤 학습을 위한 준비도의 저하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학습력 저하라든지 아니면 학력 저하의 문제들을 지방대학이 나서서 문제점으로 부각시킨다라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대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을 교육시켜야만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기관인 대학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학생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을 잘 교육시켜서 훌륭한 하나의 시민으로 육성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지방대학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가 바로 교육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의 정점에는 바로 돈이 있습니다. 등록금 감소가 대학의 경영을 위한 어떤 펀딩의 축소로 이어지고 그러면 가장 쉽게 대학의 입장에서 예산을 감축시킬 수 있는 부분은 교육 쪽에 들어가는 돈을 줄여버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실 그런 식으로 교육의 질이 저하가 된다고 하면 제가 학부모기도 하고 또 학생이 어떤 시절도 있었지만 네. 지방대학으로 그러면 과연 학생들이 입학하기를 원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첫 번째 해결책은 지방대학의 교육 경쟁력의 강화입니다. 지방대학이 교육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강조하고 있는 가치를 대학에도 심을 필요가 있다. 뭐냐면 공유와 협력입니다. 공유와 협력의 가치를 대학 교육에 우리가 적용시킬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충청북도에 있는 20개의 국립대 사립대학들이 네. 경쟁만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 정말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다고 하면 모든 대학은 제가 아까 모두의 큰 통계 수치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같이 죽는 겁니다. 그렇게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대학이 운영될 수밖에 없고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교육력을 강화시킬 것이냐.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정부 당국자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대학들을 완전 경쟁, 무한 경쟁 체제에 놓고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옆에 있는 대학들과 절대 협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사가 되잖아요. 옆에 네. 있는 대학들이. 경쟁사와 협력하면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저 대학을 우리 대학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육력의 질을 높이는데 그 기저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동해야 되냐면 바로 공유와 협력. 우리 대학이 좋은 어떤 교육적인 자원과 교수님들과 아니면 여러 가지 인프라나 시설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를 옆에 있는 유원대와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서원대랑도 협력을 해야 되는 거고 청주대학교와도 여러 가지 다양한 협력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토대를 만들어줘야만 지방대학이 생존할 수 있는 우리가 터전을 닦을 수 있다. 일단 이 지점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강화. 거기에다가 이제 네네. 그 생각난 김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저는 요즘에 이제 그 환경 문제, 기후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떻게 하면 그걸 줄여볼까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비한 걸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서울에 많이 학생들이 지방에서 많이 와요. 그런데 주택난입니다. 학생들이. 네. 서울에 와가지고 대학교에 기숙사가 다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나가서 방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도 점점 비싸져요. 그러다 보니까 통학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서울로 공부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돈 많이 내고 방 빌려야 되고 차 버스 타고 전철 타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데 드는 시간이 이게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네. 그런 거에 대한 유인책이라 그래야 될까 좋은 대안으로다가 지방 대학들은 아주 그 넓은 공간에서 아주 좋은 자연 환경 속에다가 기숙사라든가 이런 걸 만들고 교통난이 없잖아요, 여기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로 다 해서 학생들이 이게 서울에서 복닥될 게 아니라 지역에 좋은 장소가 있으면 거기 가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숙사를 많이 만들어서 자취하는 사람이 없게끔 해서 예, 예. 좀 그런 방법. 네. 네, 저는 우리 이 교수님의 해안에 정말 동의합니다. 공유와 협력 또 소통이야말로 지방 대학이 지역 대학이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조금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기는 또 어쨌든 기회거든요. 지역 대학이 변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좀 차원을 넓혀서 생각하면 지구촌으로 보면은 대학을 못 가서 굉장히 많은 그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을 못 가서 그 입시 경쟁률 보면은 진짜 아우성을 치는 그런 나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온라인 시대 저희 사실 K-팝 K 문화도 있고 그래서 사실 한류 이렇게 수출하듯이 교육도 온라인이라든지 오프라인을 통해서 시장을 좀 세계화로 가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또 그리고 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리타이어 하신 분들이 제2의 직업을 안 갖고는 저는 생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재교육을 위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대학들의 변신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대학이 또 변신 어쨌든 정책도 바뀌어야 되지만 자생을 해야 되잖아요. 자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등록금만 바라보는 시대는 이제 갔다. 이런 것은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 대학도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고 산학협력이라든지 R&D라든지 또는 다양한 수익 사업을 통해서 대학도 변신하지 않으면 이제 생존할 수 없다. 그것만 첨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유원대에서는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저희도 교육부에서 지역 혁신 사업이 돼가지고요. 네. 아까 충북대학을 중심으로 현재 그 지식 생태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대학은 특히 지역의 특산품인 포도, 꽃감, 과일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활용해서 지역에서만 생산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음료라든지 또는 예를 들면 특산품 이런 것을 지금 현재 R&D를 하고 있고요. 바로 아마 저희들은 생산 라인을 구축해서 어쨌든 어려운 시기지만 학생들 장학금에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이런 공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말씀하시죠. 먼저 얘기하세요. 뭐 시간 있으니까요. 네. 먼저 얘기하시고. 제가 그 한 가지만 더 덧붙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방의 대학들이 정말로 생존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이 양질의 일자리입니다. 사실은 그 지방대학이 현재와 같은 위기를 왜 겪게 되었느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소장님도 계시지만 소장님이 대학 다니실 때만 해도 사실은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만 하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통 대기업 중심으로 해서 3개나 4개 정도의 취업 티켓을 받아드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선택하면 되는?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면 학생들이 대학을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대학에서 받는 교육은 사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어떤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졸업장이었던 거죠. 사실은 나의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는 마치 티켓과도 같은 그런 기능을 대학들이 하다가 이제 인구가 줄고 그다음에 우리가 산업화 시대를 지나가면서 산업화가 고도화되면서 우리 그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이 더 낮아졌잖아요. 오히려. 네. 예, 그럼 낮아지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었고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지만 95년인가요? IMF가 터지면서 그때는 정말 그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취직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그런 시절이 도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지방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이 취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고용의 어떤 그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일자리 중심으로 취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방대학의 위기가 더 가속화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방대학이 과거의 그 영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은 필히 지방대학을 졸업했을 때 양질의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다라는 대중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부에서 교육부에서도 지방대학 육성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혁신이나 이 공공기관들이 내려와 있는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신입생으로 신입 직원의 경우는 30%를 지방대학 그 지역에 인재를 채용해야만 하는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공기업이라든지 이제 충북만 해도 지금 진천 혁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데요. 그 회사들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충북대를 졸업하는 게 예를 들면 서울대를 졸업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라는 인식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굳이 서울에 올라가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싼 어떤 그런 주거비와 등록금을 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유인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저희가 지방대학 육성법과 같은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그 정비를 통해서 지방대학으로 학생들이 입학해서 그 지방에서 공부를 하고 훌륭한 인재로 자라나서 다시 지방에 있는 그런 산업체를 든든하게 작동시키는 그런 훌륭한 인력으로 우리가 길러내는 지방대학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아마 지방대학이 과거에는 거점 국립대학들이 사실은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들보다는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 가는 게 훨씬 더 그때는 더 좋은 그런 선택이었잖아요. 그 선택으로 다시 우리가 되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양질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는데 아까 이 교수님이 얘기한 거에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제 공생과 협력 이런 게 계속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 얘기도 벌써 담론화된 지가 한 20년도 넘었는데요. 우선 국립대학 먼저 국립대학 네트워크라는 걸 하자. 그래서 지역 간에 또는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대학교 다니다가 한 학기는 충북대학교 다니고 또 한 학기는 뭐 강원대학에서 들 수 있고 그래서 그 졸업장은 국립대학 졸업장을 받는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이게 참 현실화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립대학에 대해서 얘기해 오고 있는 거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재정 지원이 좀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 사립대학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마치 사유재산인 것처럼 이 사회를 막 마음대로 뒤흔들고 있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 이 사회를 개방해서 민주적으로 끌고 가자. 그러면 공영형 사립대학이라는 것도 가능하지 않냐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올해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중고에 일부 있는 사립 빼놓고는 사립의 의미가 적어졌습니다. 공영형 사립 중고등학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정부에서 내놓는 안은 또 뭐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해요. 얼마 전에 내놓은 거 보면 이렇습니다.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기본 계획 이런 걸 발표했어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 나왔던 거 다 종합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보다 더 지금 이렇게 막 시급한데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또 하나 낸 게 뭐냐? 이건 상당히 심각한 얘기인데 폐교대학 지원 컨트롤 타워. 폐교를 전제로. 네, 그리고 그거가 조금 더 발전시키면 폐교대학 종합관리 컨트롤 타워. 네. 이런 거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부나 정부의 안들을 봤을 때는 조금 우리 지금 얘기하는 거랑 조금 다른 건데 그거에 대한 것도 찬반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교육부 쪽에서 이런 논리를 펼 때는 망해야 될 학교는 망해야 된다. 너무 대학교가 많다. 그런 얘기를 아주 인정하고 넘어가고 있어요. 전제로 까는 거죠. 그래서 그게 참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있는 연구소에서는 이것도 사실 현실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전국에 있는 대학교가 같은 비율로 정원을 감축하자. 지금 이게 입학 자원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으니까 올해 7만 명 오잖아. 그러면 전국 학교가 다 10%씩 줄이자. 그렇게 되면 그것을 메꿀 수 있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논쟁이 되겠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냐. 잘 나가는 학교를 왜 줄이냐. 안 되는 학교만 없애면 되지. 이런 얘기가 그게 지금 있는데. 사실 이 문제 핵심인 것 같아요. 사실 지방대학 위기 얘기할 때 시각이 여러 존재하겠지만 하나의 큰 지점은 정부가 좀 그거 좀 지켜보자면 말고 좀 지원 대책을 내놓고 좀 다 살 수 있도록 하자라는 시각과 이참에 이 기회에 정말 경쟁력 있는 대학은 살리고 대학이 너무 많으니 부실한 대학은 좀 정리해서 슬리머하자라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또 찬반 논쟁을 해야겠지만 지금도 이 얘기를 하려면은 그런데 지금 이 생각에 대해서는 짧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시장의 논리에서 어느 정도로 대학이 생존할 수 없다면 폐교하는 것도 합당한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익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지역의 그런 공익성 있는 대학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사실 굉장히 황폐화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이 작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식 생태계라고 할까요? 지식 문화라고 할까요? 대학이 갖고 있는 그 학생만 가르치고 이러는 것보다도 지식에서 신성장 동력, 지식 발전소의 역할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식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있는 유원대학은 영동인데 저희들이 교수님들이 박사급만 해도 130명 정도가 됩니다. 만약 그 저희 교수님들이 폐교가 돼서 그 지역사회에 없다면 네. 사실 지역에 어떤 그런 지식 문화가 형성될 수 있느냐. 과연 그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겠지만 저는 그 두 가지 정책에 대해서 뭐 찬반 이런 문제가 아니고 논리상으로는 두 가지 문제가 다 맞지만 그래도 지역 환경이나 또 지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학이냐 여부에 따라서 어느 정도 네. 공공적인 예를 들면 지원을 할 수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조리도 없고 정말 깨끗하고 정말 생존할 수 있는데 다만 수도권 집중화로 인해서 학교가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면 이런 대학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과감히 지원을 해서 네. 생존할 수 있게 공익을 우선 하겠죠. 그렇게 될 경우는. 그래서 두 가지가 뭐 저는 뭐 다 고려의 대상이다. 네. 예. 그럼 소장님은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셔서 그럼 교수님은 네. 이거에 대해 짧게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고등교육을 우리나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대표적으로 교육부죠. 교육부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직업교육의 그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는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입니다. 사실은 교육부보다도 고용노동부에서 우리 국민들을 교육하기 위한 예산이 훨씬 더 큽니다. 약 2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 쪽에서 이제 우리 고등교육 기관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약 한 1조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그 폐교를 논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총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생태계, 지역의 지식 생태계를 완전히 그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적절한 대안이라고는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역의 대학들을 남겨둬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남겨둘 것이냐. 그러면 소비자인 대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강제로 그러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학생들을 그 지역 대학에 무조건적으로 강제적으로 입학시킬 것인가? 이것도 별로 적절한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현실적인 대안은 무엇이냐면 바로 대학의 기능의 변화를 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과거에는 정말로 입학만 해서 졸업만 하면 내가 훌륭한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그 신분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작용했다라면 이제는 대학을 통해서 굉장히 앞으로는 직업을 제가 죽을 때까지 뭐 대여섯 번은 바꿔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세대가 도래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기존에 있던 직업을 버리고 새로운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 총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생교육과 직업 중심의 직업교육인데요. 이 역할은 누군가는 해줘야 하고 지금 현재 많은 어떤 비판이 있냐면 실질적으로 직업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뭐 폴리텍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립 직업훈련 기관들이 정부의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말 훌륭한 교육적인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쪽의 예산들을 이런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인력으로 재교육하는 역할을 네. 담당하게 함으로써 지식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생산적인 접근법이 아닌가 이런 다음 생각이 주에도 듭니다. 또 한 시간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마무리됐는데 잠깐 소장님 마무리 발언 한 20초만 듣겠습니다. 마무리 발언이 네네,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저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제일 자꾸만 또 얘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것을 말로만 얘기했지 여태까지 역대 정권이 해놓은 걸 보면 다 서울 중심으로 갔어요. 네. 교육부의 연구지원금이나 교육부 아닌 교육노동부를 비롯한 과학계통에서 나오는 돈도 다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80% 이상 가져갔어요. 그래놓고 무슨 지역 균형 발전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혁신, 개혁 이런 게 아니라 그런 말 쓰기가 참 어렵긴 한데 혁명을 벌여야지만 이게 바뀌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수도권 쏠림을 또 네. 막부터 막는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지방대학의 위기 상황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열심히 잘 말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훈관 충북지역총장협의회장, 박거영 사단법인 대학교육연구소장, 이길재 충북대 교육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CJB 시사공방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